세계 문명 아카이브 오스만 제국편 13세기 중반 아나톨리아 반도는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동쪽에서 몰려온 몽골 제국의 침략은 이 땅의 주인이었던 룸셀주크 술탄국을 무너뜨렸다. 강력한 중앙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수많은 튀르크계 부족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다투었다.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나톨리아의 패자 룸셀주크는 몽골의 속국으로 전락하며 힘을 잃었다. 서쪽의 오랜 강자 비잔티움 제국 역시 십자군 전쟁의 여파로 국력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아나톨리아 서부 국경지대는 사실상 힘의 공백 상태에 놓였다. 이 기회의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싹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혼란에 시대의 한 무리의 유목 부족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바로 오우주 튀르크의 한 분파인 카이 부족이었다. 부족장 에르토우르는 몽골의 압제를 피해 부족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다. 그는 룸셀주크 술탄을 도와 공을 세우며 새로운 터전을 모색했다. 에르토우르과 카이 부족은 룸셀주크 술탄으로부터 비잔티움 제국과의 국경지대인 스웨이트 지역을 하사받았다. 이곳은 작지만 비옥한 땅이었고 무엇보다 비잔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유목민이었던 이들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 에르토우르의 아들 오스만은 1258년 스웨이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훗날 거대 제국의 시조가 될 인물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오스만은 자신의 가슴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나 그 그늘이 온 세상을 뒤덮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그의 후손들이 세울 위대한 제국을 예고하는 계시로 여겨졌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족장이 된 오스만은 뛰어난 지도자였다. 그는 이슬람의 신앙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 즉 가지들을 이끌었다. 그의 용맹함과 공정한 분배는 주변에 많은 튀르크 전사들을 끌어모았다. 오스만의 세력은 국경지대에서 나날이 커져갔다. 1299년 룸셀주크 술탄국이 사실상 멸망하자 오스만은 독립을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독자적인 깃발을 내걸었다. 비록 작은 세력이었지만 이는 오스만 베이국 즉 오스만 제국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역사의 새 장이 열린 것이다. 오스만의 성장을 경계한 비잔티움 제국은 1302년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다. 오스만은 파페우스 평원에서 비잔티움 군대와 맞서 싸웠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오스만의 기병대는 뛰어난 기동력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 승리로 오스만은 아나톨리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오스만의 다음 목표는 비잔티움 제국의 주요 도시인 부르사였다.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부르사는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오스만은 오랜 시간 도시를 포위하며 압박했다. 이 길고 지루한 포위전은 그의 아들 오르한이 이어받아 지휘하게 되었다. 1326년 마침내 부르사는 오스만에게 항복했다. 오스만 1세는 이 소식을 듣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은 오르한은 부르사에 입성했다. 이 승리는 오스만 베이국이 단순한 유목부족 연합체가 아님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오르한은 부르사를 오스만 베이국의 첫 번째 수도로 삼았다. 그는 도시를 파괴하는 대신 이슬람식으로 재건했다. 교회는 모스크로 바뀌었고 학교와 목욕탕 등 공공시설이 들어섰다. 부르사는 오스만의 행정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빠르게 변모했다. 오르한은 정복 활동과 함께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힘썼다. 그는 재상 제도를 도입하고 군대를 상비군 체제로 개편했다.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첫 오스만 은화인 아크체를 주조했다. 이는 오스만이 완전한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의미했다. 오르한의 시대의 오스만은 마침내 유럽으로 진출했다. 1354년 갈리폴리 반도에 큰 지진이 발생해 성벽이 무너졌다. 오르한의 아들 쉴레이만 파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건너가 갈리폴리를 점령했다. 유럽 대륙의 오스만의 첫 깃발이 꽂힌 것이다. 오르한의 뒤를 이은 무라트 1세는 발칸 반도로 눈을 돌렸다. 그는 갈리폴리를 교두보 삼아 트라키아 지방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다. 비잔티움 제국의 유럽 영토는 수도 콘스탄티노플 주변으로 고립되었다. 오스만의 본격적인 발칸 정복 시대가 시작되었다. 1369년 무라트 1세는 발칸 정복의 중심지였던 아드리아노폴리스를 점령하고 이름을 에디르네로 바꾸었다. 그리고 수도를 부르사에서 에디르네로 옮겼다. 이는
오스만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했음을 상징하는 과감한 결정이었다. 무라트 1세는 제국의 핵심 군사 조직인 예니체리를 창설했다. 이들은 정복지의 기독교 소년들을 징집하여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철저히 훈련시킨 술탄의 친위대였다. 오직 술탄에게만 충성하는 예니체리는 오스만 제국 최강의 보병 군단으로 성장했다. 오스만의 팽창의 위협을 느낀 발칸의 군주들은 연합군을 결성했다. 1371년 세르비아 주도의 발칸 연합군은 마리차 강변에서 오스만 군대와 격돌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오스만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발칸 반도에 대한 오스만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1389년 무라트 1세는 다시 한번 결성된 발칸 연합군과 코소보 평원에서 맞붙었다. 세르비아의 라자르 공이 이끄는 연합군과 오스만 군대는 각국의 운명을 걸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코소보 전투는 발칸의 역사와 오스만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분수령이었다. 코소보 전투는 오스만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대가는 컸다. 술탄 무라트 1세가 전투 중 혹은 전투 직후 세르비아 기사에게 암살당한 것이다. 전장에서 군주가 목숨을 잃는 것은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해졌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술탄이 된 바예지트 1세는 번개라는 그새 이을드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는 별명처럼 빠르고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제국의 영토를 크게 넓혔다. 그의 시대의 오스만은 아나톨리아 대부분을 통일하고 발칸 반도에서의 지배를 확고히 했다. 오스만의 발칸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 연합 십자군이 결성되었다. 헝가리, 국왕 지기스문트가 이끄는 대규모 군대였다. 하지만 술탄 바예지트 1세는 니코폴리스에서 이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로 오스만은 발칸 반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바예지트 1세는 여세를 몰아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다. 이는 오스만 역사상 최초의 콘스탄티노플 포위 공격이었다. 비록 도시는 함락되지 않았지만 오스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천년 제국의 심장이 처음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오스만이 서쪽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동안 동쪽에서는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중앙아시아를 통일한 정복자 티무르였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아나톨리아 동부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오스만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제국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1402년 두 제국은 앙카라 평원에서 마주했다. 번개의 술탄 바예지트와 절름발이 정복자 티무르의 대결이었다. 오스만 군대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티무르 군대의 수적 우세와 전략 앞에 무너졌다. 특히 오스만 군에 포함된 타타르족 기병들이 티무르 측으로 돌아서면서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앙카라 전투의 패배는 오스만 제국의 재앙이었다. 술탄 바예지트 1세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티무르의 포로가 되는 굴욕을 겪었다.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정복자는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포로 생활 중 사망했다. 오스만 제국은 지도자를 잃고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술탄의 부재는 곧바로 내전으로 이어졌다. 바예지트의 아들들은 저마다 술탄을 자처하며 11년간의 기나긴 왕위 쟁탈전을 벌였다. 이 시기를 오스만 공위 시대라 부른다. 한때 유럽을 위협하던 강력한 제국은 순식간에 분열되어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제국의 미래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다. 길고 참혹했던 내전의 최종 승자는 메흐메트 1세였다. 그는 형제들을 모두 제압하고 분열된 제국을 다시 하나로 통합했다. 그는 제국의 두 번째 창건자로 불린다. 그의 통치 아래 오스만은 앙카라 전투의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제국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메흐메트 1세의 뒤를 이은 아들 무라트 2세는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받아 제국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는 내외부의 반란과 위협을 성공적으로 진압하며 오스만의 힘을 다시 발칸 반도에 과시했다. 그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제국은 재정비되었고 다시 한번 팽창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재건된 힘을 바탕으로 무라트 2세는 다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다.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견고한 성벽과 교묘한 외교술로 또다시 위기를 넘겼다. 이 포위 공격은 실패로 끝났지만 오스만 술탄들에게 콘스탄티노플 정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수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은퇴했던 무라트 2세는 새로운
십자군 위협에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다. 1444년 바르나 전투에서 그는 폴란드와 헝가리 연합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오스만의 발칸 지배는 더욱 확고해졌고 유럽은 큰 충격에 빠졌다. 바르나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헝가리의 야노슈 후냐디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무라트 2세는 제2차 코소보 전투에서 또다시 십자군을 격파했다. 이 승리로 발칸 반도에서 오스만에 대항할 수 있는 기독교 세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콘스탄티노플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1451년 무라트 2세가 사망하고 그의 젊은 아들 메흐메트 2세가 술탄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군주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로마 제국의 마지막 순결이자 기독교 세계의 상징인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메흐메트 2세는 즉위하자마자 콘스탄티노플 정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는 제국의 모든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했다. 많은 원로들이 반대했지만 젊은 술탄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천년 제국의 수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신의 모습만이 그려져 있었다. 정복 계획의 첫 단계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통제였다. 메흐메트 2세는 해협의 가장 좁은 곳, 유럽 해안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하라고 명령했다. 루멜리 히사르라 불리는 이 요새는 단 몇 달 만에 완공되었다. 이제 흑해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은 오스만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메흐메트 2세는 당시 최고의 무기였던 대포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그는 헝가리인 기술자 우르반을 고용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대포들을 제작하게 했다. 이 거포들은 수백 킬로그램의 돌포탄을 발사하여 그 어떤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 정복의 핵심 열쇠였다. 콘스탄티노플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다가오는 운명을 직감했다. 그는 적은 수의 병력과 시민들을 이끌고 결사항전을 준비했다. 서유럽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소수의 지원군만이 도착했을 뿐이었다. 천년 제국은 이제 고독한 최후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다. 1453년 4월 6일 오스만 제국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수십만 대군이 육지와 바다에서 도시를 완전히 포위했다. 우르반이 제작한 거대한 대포들은 밤낮으로 불을 뿜으며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테오도시우스 성벽을 두드렸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성전의 막이 올랐다. 비잔티움 제국은 쇠사슬로 금강만 입구를 막아 오스만 함대의 진입을 저지했다. 그러자 메흐메트 2세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작전을 실행했다. 수십 척의 함선을 기름칠한 통나무 위로 굴려 언덕을 넘어 금강만 안으로 옮긴 것이다. 이 작전은 수비군의 허를 찔렀다. 53일간의 포위 끝에 1453년 5월 29일 새벽 오스만 군의 최후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거포의 집중 포격으로 마침내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정예 부대 예니체리가 가장 먼저 성벽을 넘었고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마지막 황제는 직접 칼을 들고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황제의 죽음과 함께 수비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오스만 군대가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로써 1100년 이상 지속된 동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메흐메트 2세는 도시를 새로운 수도로 삼고 이스탄불이라 이름 붙였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중세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1453년 5월 29일 21세의 술탄 메흐메트 2세는 백마를 타고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했다. 천년 제국 비잔티움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도시의 파괴를 멈추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했다. 로마의 황제 카이세리 롬 칭호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했다. 메흐메트 2세는 도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 아야 소피아로 향했다. 그는 성당의 흙을 자신의 터번에 뿌리며 겸손을 표한 뒤 이곳을 모스크로 사용할 것을 선언했다. 기독교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성당에서 첫 금요 예배가 열리며 도시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슬람의 도시라는 뜻의 이스탄불로 개명되었다. 메흐메트 2세는 제국의 각지에서 무슬림과 기독교도 유대인들을 이주시켜 도시 재건에 나섰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인 대도시로 이스탄불을 성장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메흐메트 2세는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새로운 궁전 건설을 명했다. 이렇게 탄생한 톱카프 궁전은 단순한 술탄의 거처가 아니었다. 제국의 행정교육, 군사의 중심지로서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을 통치하는 심장부 역할을 수행했다. 정복자 메흐메트는 입법가이기도 했다. 그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와 별도로 술탄의 명령을 집대성한 세속법전 카눈나메를 편찬했다. 이를 통해 제국의 행정, 군사, 재정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중앙 집권적 통치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에도 메흐메트 2세의 정복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는 세르비아, 보스니아, 알바니아 등 발칸 반도의 남은 영토를 차례로 정복했다. 그의 통치 아래 발칸 반도는 거의 대부분 오스만 제국의 깃발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발칸 정복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왈라키아의 공작 블라드 체페시우는 끈질기게 저항했다. 가시 고챙이 공이라는 별명처럼 그의 잔혹한 저항 방식은 오스만 군대에게조차 큰 공포를 안겨주며 훗날 드라큘라 전설의 모티브가 되었다. 메흐메트 2세의 야망은 이탈리아 반도를 향했다. 1480년 오스만 함대는 이탈리아 남부의 오트란토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로마 정복을 꿈꾸던 그의 계획은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듬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원정은 중단되었다. 메흐메트 2세 사후 그의 두 아들 바예지트와 젬 사이에 치열한 제위 다툼이 벌어졌다. 영인 바예지트가 이스탄불의 관료와 예니체리의 지지를 먼저 확보하며 술탄 자리에 올랐다. 패배한 동생 젬은 이집트 맘루크 왕조로 망명길에 올랐다. 젬은 재기를 노렸지만 실패하고 결국 로도스 기사단에 의탁했다. 이후 그는 교황을 비롯한 유럽 군주들의 손을 거치며 오스만 제국을 위협하는 정치적 인질이 되었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는 13년간의 유랑 끝에 나폴리에서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와 달리 바예지트 2세는 평화로운 통치를 선호했다. 그의 치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1492년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의 수용이었다. 그는 함대를 보내 유대인들을 제국으로 안전하게 이주시키며 오스만 제국의 관용을 보여주었다. 바예지트 2세의 아들 셀림은 아버지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야심차고 무자비했던 그는 야부즈, 즉 냉혹한 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등장은 오스만 제국의 팽창 방향을 동쪽으로 완전히 돌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셀림은 아버지 바예지트 2세가 다른 형제를 후계자로 지목하자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제국의 최정예 부대인 예니체리의 지지를 등에 업고 수도로 진격했다. 결국 아들의 위세에 눌린 바예지트 2세는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다. 술탄이 된 셀림 1세의 첫 번째 목표는 동쪽의 새로운 강자 사파비 제국이었다. 페르시아에 기반을 둔 사파비 제국은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삼았다. 수니파의 맹주였던 오스만 제국에게 이는 심각한 정치적 종교적 위협이었다. 1514년 두 제국은 찰디란 평원에서 격돌했다. 이 전투에서 오스만 군의 대포와 머스킷 총은 사파비 군의 경기병을 압도했다. 화력의 우위를 앞세운 셀림 1세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동부 아나톨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다. 동쪽의 위협을 잠재운 셀림 1세는 남쪽으로 눈을 돌렸다.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던 맘루크 왕조는 이슬람 세계의 전통적인 강자였다. 셀림은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고 이슬람 세계의 유일한 패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오스만 군은 1516년 마르즈다비크 전투에서 맘루크 군을 격파했다. 이 승리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다마스쿠스, 알레포, 예루살렘과 같은 고도들이 차례로 오스만 제국의 수중에 들어왔다. 셀림 1세는 시리아를 넘어 이집트 본토로 진격했다. 1517년 카이로 근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시 한번 대승을 거두며 260년 넘게 이어진 맘루크 왕조의 역사를 끝냈다.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가 오스만 제국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 이집트 정복은 영토 확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셀림 1세는 카이로에 머물던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를 이스탄불로 데려왔다.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인 칼리프의 지위를 오스만 술탄이 계승하도록 했다. 이제 오스만 술탄은 세속의 군주이자 수니파, 이슬람 세계 전체의 종교적 수장이 되었다. 특히 메카와 메디나 두 성스러운 도시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은 제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오스만 제국은 명실상부한 이슬람 세계의 리더로 우뚝 섰다. 1520년 셀림 1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유일한 아들 슐레이만이
제국의 10번째 술탄으로 즉위했다. 26세 젊은 술탄은 이미 유능한 행정가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아버지의 정복 사업을 이어받아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 운명이었다. 서구 세계는 그의 화려함과 군사적 위협을 기리며 그를 장엄한 술탄이라 불렀다. 하지만 제국 내에서 그는 카누니, 즉 입법자로 더 잘 알려졌다. 그의 통치는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위대한 시대이기도 했다. 슐레이만은 즉위 직후부터 정복에 나섰다. 1521년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인 베오그라드를 함락시켰다. 이듬해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로도스 섬을 정복했다. 성 요한 기사단을 몰아내고 동부 지중해의 제해권을 확보한 것이다. 1526년 모하치 평원에서 오스만 군대와 헝가리 연합군이 맞붙었다. 슐레이만은 막강한 화력의 보병과 정예부대 예니체리를 앞세워 전투를 단 2시간 만에 끝냈다. 이 전투는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우수성을 전 유럽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모하치 전투의 패배로 헝가리 국왕 러이시 2세가 전사했다. 강력한 군주를 잃은 헝가리 왕국은 사실상 붕괴했다. 이후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과 합스부르크 왕가 그리고 트란실바니아 공국으로 삼분되어 오랜 기간 분열을 겪게 되었다. 헝가리를 손에 넣은 슐레이만의 다음 목표는 합스부르크의 심장부인 빈이었다. 1529년 오스만 대군이 빈을 포위했다. 비록 악천후와 보급 문제로 포위는 실패했지만 이 사건은 유럽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빈 포위 공격을 기점으로 오스만 제국과 합스부르크 왕가의 경쟁은 본격화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와 슐레이만 1세는 당대 최강의 군주들이었다. 두 제국의 대결은 헝가리와 지중해를 무대로 수십 년간 이어졌다. 슐레이만은 지중해의 해적왕으로 악명 높던 하이레딘을 오스만 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붉은 수염이라는 뜻의 바르바로사로 더 유명한 그는 오스만 해군을 지중해 최강의 함대로 탈바꿈시킨 불세출의 제독이었다. 바르바로사의 지휘 아래 오스만 함대는 지중해를 장악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스페인의 함대를 차례로 격파하며 지중해 연안을 습격했다. 이로써 지중해는 한동안 오스만의 호수라 불릴 정도로 제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1538년 프레베자 해전은 바르바로사의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교황청과 베네치아,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로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슐레이만은 외교적으로도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공동의 적인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1세와 동맹을 맺은 것이다.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제국의 동맹은 당시 유럽에 큰 파장을 일으킨 외교적 사건이었다. 슐레이만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휘렘 술탄이었다. 서양의 록셀라나로 알려진 그녀는 하렘의 노예 출신이었다. 하지만 뛰어난 지성과 매력으로 술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의 정식 황후가 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휘렘 술탄은 마쿠에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는 외교 서신을 주고받으며 국정에 깊이 관여했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녀의 등장은 이후 여인들의 시대라 불리는 시기의 서막을 열었다. 하지만 휘렘의 권력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술탄으로 만들기 위해 계략을 꾸몄다. 결국 슐레이만의 장자이자 유능한 황태자였던 무스타파는 반역 혐의를 쓰고 아버지의 손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슐레이만의 시대는 오스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 미마르 신한의 시대이기도 했다. 제국 최고의 건축가로 임명된 그는 50년 동안 모스크와 다리 궁전 등 300개가 넘는 건축물을 설계하며 오스만 건축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미마르 신한의 걸작은 단연 이스탄불의 슐레이만 이의 모스크다. 슐레이만 대제를 위해 지어진 이 모스크는 거대한 돔과 우아한 미나레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오스만 제국의 힘과 예술적 성취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남아있다. 입법자라는 칭호에 걸맞게 슐레이만은 법률 체계를 집대성했다. 그는 술탄의 세속법인 카눈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조화시켰다. 이를 통해 제국 전역에 적용되는 통일되고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완성했다. 슐레이만의 통치기는 문화 예술의 르네상스였다. 그의 후원 아래 서예와 세밀화 도자기와 시문학 등 모든 분야가 크게 발전했다. 수도 이스탄불은
당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인 예술의 중심지 중 하나로 빛났다. 1566년 70이 넘은 노쇠한 술탄은 마지막 원정에 나섰다. 목표는 헝가리의 시게트바르 요새였다. 전투는 매우 치열했고 길어졌다. 이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위대한 정복자의 마지막 투쟁이자 불꽃이었다. 슐레이만은 시게트바르 요새 함락 직전 자신의 막사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군의 사기를 위해 그의 죽음은 한동안 비밀에 붙여졌다. 제국을 최정점으로 이끈 위대한 술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전사로서의 삶을 마감했다. 슐레이만 1세의 뒤를 이은 셀림 2세는 통치보다 쾌락에 더 관심이 많았다. 제국의 실권은 유능한 대제상 소콜루 메흐메트 파샤가 쥐고 있었다. 그의 노련한 통치 덕분에 제국은 한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소콜루는 슐레이만 시대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술탄의 무관심은 제국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무능한 술탄들이 연이어 즉위하면서 하렘의 여성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특히 술탄의 어머니인 발리데 술탄과 총애를 받는 하세키 술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이 시기를 여인들의 술탄 시대라고 부른다. 약 130년간 지속된 이 시기 동안 제국의 정치는 하렘의 암투와 음모 속에서 결정되곤 했다. 제국의 운명이 여성들의 손에 달리게 된 것이다. 대제상 소콜루의 주도 아래 오스만 제국은 동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키프로스 섬을 침공했다. 베네치아 공화국이 지배하던 키프로스는 오스만 상선의 큰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오스만 군은 1571년 섬 전체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동지중해의 제해권은 완전히 오스만 제국의 수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 승리는 유럽 기독교 세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키프로스 함락 소식에 교황 비오 5세는 기독교 세계의 연합을 호소했다. 이에 베네치아와 스페인 제국 교황령을 중심으로 신성 동맹 함대가 결성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거대한 함대는 오스만 해군과 맞서기 위해 그리스의 레판토만으로 향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전 중 하나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1571년 10월 7일 레판토만에서 양측 함대는 격돌했다. 신성 동맹 함대는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화력과 전술에서 우위를 보였다. 전투 결과 오스만 함대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대부분의 함선이 파괴되거나 납포되었고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패배는 무적으로 여겨지던 오스만 해군의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레판토의 참패에도 오스만 제국의 저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대제상 소콜루는 베네치아 대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팔을 잘랐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수염을 깎았을 뿐이다. 잘린 팔은 다시 돋아나지 않지만 수염은 더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의 말처럼 제국은 단 1년 만에 패배 이전보다 더 거대한 함대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17세기 초 제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무라트 4세는 친정을 시작하며 강압적인 철권 통치를 휘둘렀다. 그는 부패한 관료들을 처형하고 군 기강을 바로잡았다. 심지어 커피와 담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처벌했다. 그의 공포 정치로 제국의 질서는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 이스탄불의 거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무라트 4세의 가장 큰 군사적 업적은 숙적 사파비 제국으로부터 바그다드를 되찾은 것이었다.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바그다드로 진격했다. 오랜 공성전 끝에 1638년 오스만 군은 마침내 바그다드를 함락시켰다. 이 승리로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선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술탄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고 제국의 영광이 재현되는 듯했다. 무라트 4세 사후 제국의 권력은 다시 그의 어머니 쾌셈 술탄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오스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인이었다. 어린 손자 메흐메트 4세를 대신해 섭정을 맡은 그녀는 마쿠에서 제국을 통치했다. 하지만 그녀의 권력욕은 수많은 정적을 만들었고 궁정 내 암투는 극에 달했다. 제국은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17세기 중반 제국은 내후의 환으로 붕괴 직전에 놓였다. 군의 반란과 재정 파탄이 끊이지 않았다. 위기를 느낀 새로운 발리데 술탄 투르한 하티제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70세의 노제상 쾌프릴리 메흐메트 파샤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대제상으로 임명했다. 이는 제국의 운명을 건 도박이었고 쾌프릴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절대 권력을 부여받은 쾌프릴리
메흐메트 파샤는 제국 재건에 착수했다. 그는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가차없이 끊어냈다. 수많은 관료와 군인들이 그의 칼날 아래 숙청되었다. 그의 사후 아들인 파즐 아흐메트 파샤가 대제상직을 이어받았다. 퇴프릴리 가문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국의 행정과 군사 재정에 안정을 가져왔다. 퇴프릴리 시대는 제국의 마지막 부흥기를 선사했다. 20년 넘게 끌어온 베네치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크레타 섬을 완전히 정복했다. 재정이 안정되고 군사적 성공이 이어지면서 제국은 잠시나마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이 안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강력한 개인에게 의존한 것이었다. 그 한계는 곧 드러나게 된다. 퇴프릴리 대제상들이 제국을 통치하는 동안 술탄 메흐메트 4세는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는 아부즈 즉 사냥꾼이라는 별명처럼 평생을 사냥에 바쳤다. 발칸 반도의 광활한 영지를 누비며 벌이는 그의 사냥은 국가적 행사 수준이었다. 술탄의 무관심 속에서 제국의 모든 권력은 대제상에게 집중되었다. 퇴프릴리 가문의 뒤를 이어 대제상이 된 인물은 카라 무스타파 파샤였다. 그는 퇴프릴리 메흐메트의 사위였지만 선대 제상들의 신중함은 갖추지 못했다. 그는 야심이 넘쳤고 오직 거대한 군사적 승리를 통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려 했다. 그의 과도한 야망은 제국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게 된다. 카라 무스타파는 술탄을 설득하여 제국의 숙적 합스부르크를 향한 대규모 원정을 계획했다. 목표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이자 황금 사과로 불리던 빈이었다. 이는 1529년 슐레이만 배제의 실패를 만회하고 유럽의 심장부를 정복하려는 오스만의 마지막 야망이었다. 제국의 모든 역량이 이 원정에 총동원되었다. 1683년 여름 10만이 넘는 오스만 대군이 빈의 성벽 앞에 나타났다. 도시는 완전히 포위되었고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다. 오스만 군은 강력한 포격과 함께 땅굴을 파며 성벽을 무너뜨리려 했다. 2달간 이어진 처절한 공방전 속에서 빈의 함락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유럽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포위전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빈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교황의 호소로 기독교 연합 구원군이 결성되었다. 폴란드의 왕 얀 3세 소비에스키가 이끄는 폴란드 신성 로마 제국 연합군은 빈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들은 오스만 진영이 내려다보이는 칼렌베르크 언덕에 집결했다. 이제 유럽의 운명을 건 대결전이 임박했다. 9월 12일 연합군은 칼렌베르크 언덕에서 총공격을 개시했다. 전투의 향방을 가른 것은 오후에 시작된 얀 3세의 기병 돌격이었다.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이 돌격에서 수천의 폴란드 윈드 후사르가 언덕을 내리질러 오스만 군의 심장부를 꿰뚫었다. 그들의 위세는 전장을 압도했다. 결정적인 기병 돌격에 오스만 군의 전열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군 전체에 공황이 퍼지면서 거대한 군대는 순식간에 와해되어 흩어졌다. 대제상 카라 무스타파는 막대한 군수물자와 야영지를 벌이고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다. 빈 포위전은 오스만 제국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참패로 기록되었다. 빈에서의 패배는 오스만 제국의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제국의 유럽 팽창은 완전히 멈추었다. 이후 2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은 기나긴 수세와 영토 상실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데트루크 전쟁의 서막을 연 이 패배는 제국 팽창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조종이었다. 빈 포위 실패의 대가는 혹독했다. 교황의 중재로 신성 로마 제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베네치아 공화국이 뭉쳐 신성 동맹을 결성했다. 이들은 오스만 제국을 유럽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이것이 바로 16년에 걸친 데트루크 전쟁의 시작이었다. 제국은 이제 사방에서 밀려오는 적을 상대해야 했다. 신성 동맹의 공세는 거셌다. 합스부르크 군대는 헝가리로 진격했고 베네치아는 해상에서 오스만 함대를 공격했다. 폴란드는 몰다비아를 침공하며 제국을 압박했다. 한때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오스만 군대는 이제 방어에 급급한 신세로 전락했다. 연이은 패배 소식은 이스탄불의 술탄을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오스만 제국은 막대한 영토를 잃었다. 150년 넘게 지배해온 헝가리 전역이 합스부르크의 손에 넘어갔다. 베네치아는 모레아 반도와 달마티아 해안을 차지했다. 발칸 반도에서 제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수백 년간 쌓아올린 유럽의 교두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16년간의 소모전 끝에 오스만 제국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1699년 체결된 카를로비치 조약은 제국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은 헝가리, 트란실바니아, 슬라보니아 등 발칸 반도의 광대한 영토를 합스부르크 왕가에 넘겨주었다. 제국의 유럽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순간이었다. 카를로비치 조약은 단순한 영토 상실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이는 오스만 제국이 기독교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처음으로 동등한 입장이 아닌 패자의 입장에서 체결한 조약이었다. 정복자로서의 지위는 사라지고 이제 제국은 유럽 열강들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제국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다. 에티르크 전쟁의 패배와 카를로비치 조약은 오스만 제국의 쇠퇴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임을 증명했다. 군사기술의 열세, 재정적 파탄, 내부 부패 등 제국의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유럽이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로 발전하는 동안 오스만 제국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 군사적 패배의 충격 속에서 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술탄 아흐메트 3세의 통치 아래 이른바 튤립 시대가 열렸다. 이 시기는 전쟁의 상처를 잠시 잊고 평화와 예술 문화의 번영을 추구했던 짧은 황금기였다. 서구의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며 이스탄불은 화려한 튤립처럼 잠시나마 다시 피어났다. 튤립 시대의 오스만 제국은 처음으로 유럽의 대사를 파견하며 서구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한 사다바드 궁전이 지어졌고 유럽풍의 분수와 정원이 유행했다. 복식과 가구에도 서양의 양식이 도입되며 이스탄불의 상류층은 새로운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다. 튤립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성취 중 하나는 이브라힘 뮤테페리카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튀르크어 인쇄소였다. 종교 서적을 제외한 지도, 역사, 과학 서적들이 인쇄되어 지식 보급에 기여했다. 이는 오스만 사회에 새로운 지적 자극을 주었지만 보수적인 종교학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화려한 튤립 시대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궁정과 상류층은 밤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즐기며 사치에 몰두했다. 그러나 국고는 탕진되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지배층의 사치와 서구풍 문화에 대한 보수파와 민중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사회적 불안이 팽배해졌다. 결국 1730년 파트로나 할릴이라는 이름의 알바니아 출신 예니체리가 반란의 불씨를 당겼다. 그는 지배층의 부패와 과도한 세금에 분노한 상인과 수공업자들을 규합했다. 그의 반란은 가난과 불평등에 지친 민중의 지지를 얻으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이스탄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반란군의 기세의 술탄 아흐메트 3세는 결국 굴복했다. 그는 재상과 측근들을 희생시켰지만 성난 군중을 달래지 못했다. 결국 술탄은 폐위되었고 화려했던 튤립 시대는 막을 내렸다. 반란군들은 사치와 향락의 상징이었던 궁전과 별장들을 파괴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제국의 짧은 문화 부흥기는 비극으로 끝났다. 18세기 오스만 제국은 새로운 강적인 러시아의 도전에 직면했다. 표트르 대제 이후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한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 흑해로 진출하려는 남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는 흑해의 지배권을 가진 오스만 제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두 제국 간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었다. 북쪽의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쪽의 오스트리아 역시 오스만 제국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발칸 반도의 패권을 둘러싼 두 제국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때로는 러시아와 때로는 오스트리아와 번갈아가며 전쟁을 치러야 했다. 제국의 국력은 양면 전선에서 계속 소모되었다. 18세기 내내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대부분 패배했다. 한때 최강을 자랑했던 예니체리는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로 전락했고 군사기술은 유럽에 비해 현저히 뒤처졌다. 연이은 패전으로 제국은 막대한 영토와 인구를 잃었으며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1768년부터 6년간 이어진 러시아와의 전쟁은 오스만 제국의 참패로 끝났다. 1774년 체결된 퀴치크 카이나르자 조약은 카를로비츠 조약보다 더 굴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흑해 항해권과 통상 특권을 내주어야 했다. 퀴치크 카이나르자 조약의 가장 뼈아픈 결과는 크림 칸국의 상실이었다. 오스만 제국의 오랜 동맹이자
이슬람 세계의 중요 거점이었던 크림 칸국이 독립을 인정받았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제국은 흑해 북부의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며 큰 충격에 빠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에게 오스만 제국 내 정교도 신자들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해준 조항이었다. 이는 러시아가 제국의 내정에 언제든지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발칸 반도의 슬라브 민족들은 이제 이스탄불의 술탄이 아닌 상크페테르부르크의 차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퀴슈크 카이나르자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의 국제적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강대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제국은 유럽 열강들의 이권 다툼의 대상이 되는 동방 문제의 핵심으로 전락했다. 제국의 생존 자체가 위압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789년 즉위한 술탄 셀림 3세는 제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는 북우 강병을 위해 서구식 군사기술과 행정제도를 도입하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니자무 제디드 즉 신질서라 불리는 그의 개혁은 제국의 운명을 건 거대한 실험의 시작이었다. 18세기 말 제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술탄 셀림 3세가 칼을 빼들었다. 그는 니자무 제디드 즉 신질서라 불리는 대대적인 개혁을 선포했다. 이 개혁의 핵심은 서구의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었다. 군사, 행정, 재정 등 다방면에 걸친 이 시도는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부흥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니자무 제디드 개혁의 중심에는 새로운 군대 창설이 있었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군사 고문관을 초빙하여 서구식 훈련과 전술을 도입했다. 신식 소총과 대포로 무장한 이 군대는 기존의 예니체리를 대체할 제국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술탄은 이 신군대를 통해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외부의 위협에 맞서고자 했다. 하지만 개혁은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수백 년간 제국의 핵심 군단이었던 예니체리는 자신들의 특권이 위협받자 격렬하게 반발했다.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 울레마와 구시대 관료들 역시 서구화 개혁을 이슬람 전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이들의 저항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었다. 제국이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는 사이 외부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왔다. 프랑스의 젊은 장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끄는 대군이 오스만 제국의 속주인 이집트를 침공했다. 피라미드 전투에서 맘루크 군대는 프랑스군에게 무참히 패배했다. 이 사건은 오스만 제국의 군사적 무력함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나폴레옹의 침공은 오스만 제국에게 큰 충격이었다. 16세기부터 이어져 프랑스와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졌기 때문이다.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오스만 제국은 졸지에 영국, 러시아와 손을 잡고 프랑스와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제국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외부의 혼란은 내부의 반란에 불을 붙였다. 1807년 개혁에 불만을 품은 예니체리가 반란을 일으켜 수도 이스탄불을 장악했다. 이들은 개혁의 상징인 니자무 제디드 군대를 해체하고 술탄 셀림 3세를 폐위시켰다. 결국 개혁군주 셀림 3세는 이듬해 반란 세력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셀림 3세의 죽음으로 니자무 제디드 개혁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서구화를 통해 제국을 구하려던 첫 번째 시도는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과 외부의 침략 앞에서 좌절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다시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개혁의 불씨는 꺼지는 듯 보였지만 그 경험은 훗날 더 큰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혼란 속에서 셀림 3세의 사촌인 마흐무트 2세가 술탄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던 개혁파 관료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마흐무트 2세는 선대 술탄의 개혁 의지를 이어받아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겉으로는 예니체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조용히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렸다. 마흐무트 2세가 중앙 권력을 다지는 동안 제국의 발칸 반도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1804년부터 시작된 세르비아인들의 봉기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오랜 투쟁 끝에 세르비아는 1817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획득했다. 이는 발칸 지역 민족들의 독립의지를 자극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세르비아의 자치 획득은 그리스에 큰 영향을 주었다. 1821년 고대 문명의 후예임을 자부하던 그리스인들이 독립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이 전쟁은
단순한 민족 반란을 넘어 유럽 전역의 낭만주의자들을 자극했다. 많은 유럽인들이 그리스의 독립을 지지하며 의영군으로 참전하기도 했다. 전쟁이 길어지고 오스만 군의 잔혹 행위가 알려지자 유럽 여론은 들끓었다. 결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3국이 그리스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오스만 제국에 그리스의 자치를 요구하며 함대를 파견해 해상에서 압박을 가했다. 열강의 개입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827년 10월 그리스 나바리노만에서 오스만 이집트 연합함대와 유럽 3국 연합함대가 맞붙었다. 전투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단 몇 시간 만에 오스만 이집트 함대는 거에 전멸했다. 이 패배로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리스의 독립은 사실상 결정되었다. 나바리노 해전 패배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었다. 결국 1832년 콘스탄티노플 조약을 통해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의 완전한 독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수백 년간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영토가 처음으로 독립국가로 떨어져 나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제국의 해체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그리스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826년 마흐무트 2세는 마침내 칼을 뽑았다. 그는 예니체리를 대체할 신식 군대를 창설하고 이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이를 거부한 예니체리가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술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했다. 이 사건은 훗날 상서로운 사건이라 불리게 된다. 술탄의 신식 포병 부대는 예니체리의 본거지인 막사를 포위하고 무자비한 포격을 가했다. 수천 명의 예니체리가 막사 안에서 불타 죽거나 저항하다 사살되었다. 이스탄불 전역에서 예니체리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벌어졌다. 이로써 460년 넘게 제국의 상징이자 멍해였던 예니체리 군단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예니체리를 제거한 마흐무트 2세는 곧바로 무함마드의 승리 군대라는 이름의 새로운 근대적 군대를 창설했다. 이 군대는 프로이센 군사 고문단의 지도를 받아 징병제를 기반으로 조직되었다. 군복부터 훈련 방식까지 모든 것이 서구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오스만 제국이 본격적인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한편 제국의 속주 이집트에서는 알바니아 출신의 장교 무함마드 알리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나폴레옹 군대가 물러난 뒤에 혼란을 틈타 권력을 장악하고 이집트 총독이 되었다. 그는 술탄보다 먼저 서구식 개혁을 추진하여 이집트를 강력한 자치 세력으로 키워냈다.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된 무함마드 알리의 야망은 이집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시리아 통치권을 요구하며 아들 이브라힘 파샤가 이끄는 군대를 북상시켰다. 이집트군은 파죽지세로 오스만 군을 격파하며 시리아를 넘어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진격했다. 제국은 속주의 반란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이집트 군이 수도 이스탄불을 위협하자 다급해진 마흐무트 2세는 숙적인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러시아 함대가 보스포루스 해협에 나타나자 이번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경계하며 개입했다. 결국 열강의 중재로 전쟁은 끝났지만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의 시리아 지배를 인정해야 했다. 제국의 운명이 외세의 손에 좌우되는 현실이 명백해졌다. 잇따른 위기 속에서도 마흐무트 2세는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군사 개혁을 넘어 행정교육사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서구화를 추진했다. 근대적인 내각 제도를 도입하고 서양식 학교를 설립했으며 관료들의 복장을 서구식으로 바꾸었다. 그의 개혁은 훗날 탄지마트 시대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1839년 오스만 제국은 대대적인 개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탄지마트라 불리는 이 시기는 제국의 근대화를 통해 유럽 열강에 맞서 생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행정, 법률,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서구식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국의 운명을 건 거대한 실험이었다. 탄지마트 개혁의 시작은 귀란의 칙령의 선포와 함께였다. 술탄 압딜 메지트 1세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칙령은 모든 신민의 생명과 명예 재산을 보장했다. 또한 조세 제도의 개혁과 공정한 징병 제도를 약속하며 제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제국의 법치주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귀란의 칙령의 가장 혁신적인 내용은 모든 신민의 법 앞에 평등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는 종교나 민족에 따라 신민을 구분하던 전통적인 밀레트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언이었다.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차별을 철폐하고 오스만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압듈메지트 1세는 탄지마트 개혁을 꾸준히 이끌었다. 프랑스법을 모델로 한 새로운 상법과 형법이 도입되었고 근대적인 교육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집회가 발행되고 전국적인 우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제국의 기반 시설도 현대화되기 시작했다. 제국은 서서히 모습을 바꾸고 있었다. 개혁이 진행되던 중 오스만 제국은 거대한 전쟁에 휘말렸다. 1853년 발발한 크림 전쟁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맞서 오스만 제국이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싸운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제국의 군사적 취약성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유럽 정치 무대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크림 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예루살렘 성지 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오스만 제국 영토 내에 있는 성지에서 가톨릭과 정교회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프랑스는 가톨릭을, 러시아는 정교회를 비호하며 제국을 압박했다. 종교적 갈등이 국제전으로 비화된 순간이었다. 러시아의 팽창을 경계한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의 편에 섰다.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야심을 저지하고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맹의 일원이 되어 러시아에 맞서게 되었다. 전쟁의 주된 무대는 흑해의 크림 반도였다. 연합군은 러시아의 핵심 해군 기지인 세바스토폴을 1년 가까이 포위한 끝에 함락시켰다. 이 승리로 연합군은 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러시아의 남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었다. 1856년 파리 조약으로 크림 전쟁은 막을 내렸다. 오스만 제국은 승전국의 자격으로 영토의 안정을 보장받았고 유럽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유럽의 환자로 불리던 제국의 위상이 잠시나마 회복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오스만 제국은 처음으로 유럽은행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렸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전쟁 비용과 계속되는 개혁 자금을 감당하기 위해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제국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들었고 결국 유럽 열강의 경제적 간섭을 받게 되었다. 압듈메지트 1세의 뒤를 이은 술탄 압듈라지즈는 개혁을 이어갔지만 엄청난 낭비로 제국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화려한 궁전을 짓고 세계적인 규모의 해군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돈을 썼다. 결국 1876년 재정 파탄과 그의 전제 정치에 반발한 개혁파 관료들에 의해 폐위되었다. 술탄의 전제 정치와 서구 열강의 간섭에 맞서 새로운 지식인 집단이 등장했다. 신오스만인이라 불린 이들은 제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을 주장했다. 미드하트, 파샤와 같은 개혁적 관료들이 이들을 이끌며 오스만 제국의 첫 헌정 시대를 준비했다. 개혁파의 압력 속에서 새로 즉위한 압딜하미트 2세는 1876년 12월 오스만 제국 최초의 헌법인 카누누 에사시를 공포했다. 이 헌법은 의회 설립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 최초의 입헌 군주국이 되었다. 제1차 헌정 시대는 압딜하미트 2세의 즉위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는 제국이 파산하고 발칸 반도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다. 처음에는 헌법을 수용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헌법이 제정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제국은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발칸 반도의 슬라브 민족 봉기를 구실로 러시아가 1877년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오스만 군대는 러시아군에 연전연패하며 수도 이스탄불 근처까지 밀려나는 굴욕을 겪었다. 패배한 오스만 제국은 1878년 러시아와 산 스테파노 조약을 맺어야 했다. 이 조약으로 제국은 발칸 반도의 광대한 영토를 잃었고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대한 불가리아 공국이 탄생했다. 이는 오스만 제국에게 엄청난 충격과 굴욕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산 스테파노 조약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한 유럽 열강들이 나섰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주재로 열린 베를린 회의에서 조약 내용은 수정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일부 영토를 되찾았지만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의 독립을 인정해야 했고 키프로스는 영국에 넘겨주었다. 압듈하미트 2세는 러시아와의 전쟁 패배를 빌미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했다. 제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술탄 중심의 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아시아 최초의 입헌 정치는 불과 2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후
30년간 압딜하미트 2세의 전제 정치가 이어졌다. 그는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키고 이일드즈 궁전에서 제국을 통치했다. 근대적인 통신 기술인 전신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의 총독들을 직접 통제하고 제국 전역의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감시망은 제국 곳곳에 뻗어 있었다. 압딜하미트 2세는 하피에라 불리는 강력한 비밀 경찰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정권의 비판적인 인물들을 감시하고 탄압했으며 언론과 출판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시행했다. 특히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운동을 가혹하게 진압하면서 그는 유럽에서 붉은 술탄이라는 악명을 얻게 되었다. 압딜하미트 2세는 서구 열강의 침투와 제국 내 민족주의 운동에 맞서 범이슬람주의를 제창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무슬림의 지도자인 칼리프임을 강조하며 전 세계 무슬림의 단결을 호소했다. 이 정책은 제국의 결속을 가지고 술탄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졌다. 상징적인 사업으로 헤자즈 철도 건설이 추진되기도 했다. 제국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는 아르메니아인들의 개혁 요구와 민족운동이 거세졌다. 압딜하미트 2세 정권은 이를 제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경하게 탄압했다. 1894년부터 1896년까지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어 수많은 아르메니아인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은 훗날 더 큰 비극의 전조가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경계하던 압딜하미트 2세는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했다. 그 대상은 통일 독일 제국이었다. 독일은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적 야심이 적었고 강력한 군사력과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국은 군사훈련, 경제교류 등 다방면에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독일과의 협력은 베를린 바그다드 철도 건설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철도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시작해 이스탄불과 아나톨리아를 거쳐 석유가 풍부한 바그다드까지 이어지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이는 독일의 세계 정책과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의지가 결합된 산물이었다. 압딜하미트 2세의 전제 정치에 대한 반발은 지식인과 군 장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스스로를 청년 튀르크라 부른 이들은 1876년 헌법의 부활과 의회 재개를 요구했다. 이들의 비밀 결사 조직인 통합진보위원회는 국내외에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다. 1908년 7월 마케도니아 주둔군 소속의 청년 튀르크 장교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혁명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다른 부대들도 합류했다. 내전의 위기를 느낀 압딜하미트 2세는 결국 굴복했다. 그는 대중의 요구에 따라 헌법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헌법이 부활하고 의회가 다시 문을 열었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제2차 입헌정 시대를 맞이했다. 제국 전역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튀르크인 아랍인 아르메니아인 등 다양한 민족 대표들이 의회에 모였다. 자유와 평등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1909년 보수 세력이 반혁명 쿠데타를 일으켰다. 청년 튀르크가 장악한 군대는 즉시 이를 진압했다. 쿠데타의 배후로 압딜하미트 2세를 지목한 의회는 마침내 그의 폐위를 결정했다. 33년간 제국을 통치했던 술탄은 쓸쓸하게 권좌에서 물러났다. 반혁명 사건 이후 청년 튀르크의 핵심 세력인 통합진보위원회가 제국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초기 이들의 자유주의적이고 다민족적인 정책은 점차 사라졌다. 대신 강력한 중앙 집권화와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나아갔다. 1911년 식민지 확장을 노리던 이탈리아가 오스만 제국의 북아프리카 영토인 트리폴리와 키레나이카를 침공했다. 오스만 해군은 이탈리아에 비해 열세였기 때문에 본국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보낼 수 없었다. 이 전쟁은 제국의 군사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현지에서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은 결국 이탈리아에 무릎을 꿇었다. 1912년 로잔 조약으로 리비아를 이탈리아에 할양했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아프리카의 마지막 영토를 잃었다. 이 패배는 발칸 국가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만 제국이 리비아에서 고전하는 틈을 타 발칸의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몬테네그로가 발칸 동맹을 결성했다. 이들은 제국의 등을 돌리고 유럽 내 오스만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했다. 1912년 10월 마침내 동맹국들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준비가 부족했던 오스만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발칸 동맹군은 모든 전선에서 파죽지세로 진격했다. 오스만 군대는 연이은 참패를 겪으며
혼란에 빠졌다. 불과 몇 주 만에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고 제국의 유럽 영토는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 주변의 좁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영토를 상실했다. 알바니아가 독립했고 마케도니아와 트라키아 대부분을 빼앗겼다. 수십만 명의 무슬림 난민이 이스탄불로 몰려들면서 거대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 승리를 거둔 발칸 동맹은 전리품 분배 문제로 곧바로 분열했다. 불가리아가 옛 동맹국들을 공격하며 제2차 발칸 전쟁이 발발했다. 오스만 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엔베르 파샤가 이끄는 군대가 반격에 나서 옛 수도였던 에디르네를 극적으로 탈환했다. 에디르네 탈환의 영웅으로 떠오른 엔베르 파샤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 그와 탈라트 파샤, 제말 파샤로 이루어진 삼두정은 제국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다. 이들은 제국을 군사 독재 체제로 이끌며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준비했다. 1914년 여름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은 유럽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협상국이 맞섰다. 삼두정은 이 거대한 전쟁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제국의 영광을 재현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친독일파였던 엔베르 파샤는 독일과의 비밀 군사 동맹을 주도했다. 1914년 8월 2일 양국은 비밀리에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러시아가 독일에 맞서 전쟁에 개입할 경우 오스만 제국도 참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국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었다. 1914년 10월 오스만 제국의 피신해 있던 독일 전함 퇴벤호와 브레슬라우호가 오스만 깃발을 달고 흑해로 나갔다. 이들은 러시아의 항구들을 포격했고 러시아는 즉시 선전포고를 했다. 마침내 오스만 제국은 동맹국의 일원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전쟁부 장관 엔베르 파샤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카카스 산맥에서 러시아를 향한 대규모 겨울 공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와 보급 부족으로 오스만 제3군은 전투를 제대로 치르기도 전에 무너졌다. 사리카미시 전투에서 수만 명의 병사가 얼어 죽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다. 1915년 연합군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이탈시키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 핵심은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격렬한 전장 중 하나인 갈리폴리 전역이 시작되었다. 오스만 제국에게는 제국의 존망이 걸린 싸움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인 안작 군단이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험준한 지형과 예상보다 훨씬 완강한 오스만 군의 저항이었다. 해안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고 상륙작전은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참호전의 악몽이 시작된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지휘관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바로 훗날 터키 공화국의 아버지가 되는 무스타파 케말이었다. 그는 정확한 판단력과 불굴의 의지로 방어선을 지휘했다. 병사들에게 공격이 아닌 죽음을 명령하며 연합군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냈다. 그의 리더십은 전세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수개월간의 처절한 전투 끝에 연합군은 막대한 사상자만 남긴 채 갈리폴리에서 철수했다. 오스만 제국은 제국의 심장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갈리폴리에서의 승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이 승리는 튀르크 민족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제국 동부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 오스만 정부는 러시아와 내통할 것을 우려하여 아르메니아인들을 시리아 사막으로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질병과 굶주림 그리고 학살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제국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다. 한편 중동에서는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 영국의 지원을 받은 메카의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이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여 아랍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아랍 민족주의에 불을 지핀 이 반란은 오스만 제국의 아라비아 지배를 뿌리부터 흔들었다. 제국은 이제 등 뒤에서 칼을 맞게 된 셈이었다. 아랍 반란에는 영국의 고고학자 출신 장교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가 깊숙이 개입했다. 그는 아랍 부족들을 규합하고 헤자즈 철도를 파괴하는 등 게릴라 전술로 오스만 군을 괴롭혔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알려진 그의 활약은 아랍 반란이 성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아랍 반란으로
남부 전선이 흔들리는 사이 영국군은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에서도 공세를 펼쳤다. 1917년 영국군은 바그다드를 점령했고 연말에는 성지 예루살렘까지 함락시켰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오스만 제국의 아랍 지역 지배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1918년에 이르자 오스만 제국은 한계에 부딪혔다. 동맹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패배를 거듭했고 모든 전선에서 병력과 보급이 부족했다. 아랍 영토는 대부분 상실했고 아나톨리아 본토마저 위압받는 상황이었다. 제국의 군사적 붕괴는 이제 시간 문제였다. 결국 1918년 10월 30일 오스만 제국은 에게해 무드로스 항에 정박한 영국 군함에서 연합국과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사실상의 항복 문서였다. 협정의 조항에 따라 오스만 군은 무장 해제되었고 연합국은 제국의 어느 곳이든 점령할 권리를 가졌다. 600년 넘게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걸쳐 군림했던 대제국이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무드로스 휴전협정으로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오스만 제국에게는 더 큰 시련의 시작이었다. 제국의 운명은 이제 승전국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다. 휴전협정 직후 연합군 함대가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들어와 수도 이스탄불을 점령했다. 1453년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이래 처음으로 수도가 이민족의 군화발 아래 놓인 것이다. 술탄은 궁전에 갇힌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고 제국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1920년 연합국은 술탄 정부에게 가혹한 내용의 세브르 조약을 강요했다. 이 조약은 오스만 제국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었다. 아나톨리아의 상당 부분이 그리스와 아르메니아 등에게 넘겨졌고 해협은 국제 공동 관리하에 놓였다. 튠크 민족에게 남은 것은 아나톨리아 내륙의 작은 땅뿐이었다. 이 굴욕적인 조약과 외세의 점령에 튀르크 민족은 분노했다. 갈리폴리의 영웅 무스타파 케말이 저항의 깃발을 들고 아나톨리아로 향했다. 그는 이스탄불의 술탄 정부를 부인하고 튠크 민족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전쟁을 선포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무스타파 케말의 호소에 아나톨리아 전역에서 민족주의자들이 봉기했다. 이들은 국민군을 조직하여 점령군에 맞서 싸웠다. 1920년 앙카라의 터키 대국민의회가 수립되어 저항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제 튀르크 민족의 운명은 이스탄불이 아닌 앙카라에서 결정되기 시작했다. 독립전쟁의 가장 큰 상대는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 아나톨리아 서부를 침공한 그리스 군이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양국의 갈등이 폭발하며 전쟁은 극도로 치열하고 잔혹하게 전개되었다. 아나톨리아의 해권을 둘러싼 이 전쟁은 튀르크 민족의 생존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1921년 앙카라를 목전에 둔 그리스 군을 상대로 터키 국민군은 사카리아 강 유역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쳤다. 21일간의 혈투 끝에 무스타파 케말이 이끄는 터키 군은 기적적으로 그리스 군을 격퇴했다. 이 승리는 독립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앙카라의 대국민의회는 마침내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 1922년 11월 1일 오스만 제국의 심장이었던 술탄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623년간 이어져 온 절대 군주제가 막을 내리고 공화국을 향한 길이 열렸다. 제국은 이제 이름만 남게 되었다. 모든 권력을 잃고 반역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마지막 술탄 메흐메트 6세는 이스탄불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영국 군함에 몸을 싣고 몰타로 망명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오스만 가문의 마지막 군주는 이렇게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 술탄제의 폐지로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곧이어 로잔 조약을 통해 터키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고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6세기에 걸친 대제국의 장대한 역사는 막을 내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다.